지난주에는 기본적인 마음가짐, 부모로서 어떤 의무가 있는지,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얘기 잠깐 나눴고,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요거를 좀 알고 처음에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조금 양이 많은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가죠. 첫 번째, 언스쿨링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생각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 아이들 안에 있는 그 달란트, 그리고 아이들을 주의 깊게 봐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에 주안점을 주고 공부보다는 그 아이의 재능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언스쿨링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굉장히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고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학습 부분이 반드시 그 시기에 알아야 될 학습 부분이 빠져서 곤란한 경우를 겪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한국의 기본 교과 과정은 중등, 고등 과정, 중등까지는 기본적인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중등학교 정도의 지식을 가져야 현대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언스쿨링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아예 재능에만 이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홈스쿨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이제 계획이 없죠. 그런 가정에 가보면 아무 때나 일어나셔서 아예 재능에 집중하시고 예배는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홈스쿨러들 중에 크리스천 홈스쿨러들 중에서 집에서 예배 안 들으시는 분들 계세요. 암송도 안 하시고 그런 어떤 영적인 기제를 하나도 훈련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홈스쿨링의 목적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스쿨링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의 계획을 짜야 됩니다.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계획을 하고 계획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늦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려니까 분주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계획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는 오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예배드리거나 암송하거나 예절교육을 시키거나 기본적인 훈련들은 오전에 끝나시고 그런 다음에 좀 신나고 쉬시고 점심 먹고 오후에 이제 남은 교과 과정 한 다음에 오후쯤 나가서 아이랑 같이 놀고 이게 기본 일상이 돼야 돼요. 그거를 많이 벗어나거나 이러면 특별한 날들은 있겠죠.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든지 봉사를 하는 날은 애들 데리고 가서 같이 봉사하고 오셔도 괜찮지만 비일상적인 일들을 너무 자주 끼워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는 기본 일과가 딱 그려져야 돼요. 아이들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겠거니 나는 이 시간에 뭐 하겠거니라는 게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됩니다. 두 번째, 고학년으로 갈수록 주의력을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제 아이들은 뭔가에 몰두해서 그 진력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릴 적에는 뭐 엉덩이가 막 붕붕 떠고 놀러 다녀도 괜찮지만 3학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이가 집중하는 시간이 20분, 30분밖에 안 되고 10분밖에 안 된다고 이러면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주의력을 집중해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그 아이가 뭔가 주의력을 집중해서 놀이를 하든 어떤 과제를 수행하든 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가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재미없는 과목이라도 질질 끌지 마십시오. 걔가 그걸 다 할 때까지 계속 지켜보는데 오전 내내 했는데도 안 끝난다. 그럼 덮으세요. 덮으시고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시고 그래서 과목들을 너무 질질 끌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정한 시간에 끝나도록 하고 애가 너무 하기 싫어한다. 그럼 양을 줄이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질질 끄는 습관, 불성실한 습관이 몸에 배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살아있는 책을 많이 이용하십시오. 홈스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집만 막 푼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살아있는 책, 어떤 거냐면 교과서가 아닌 다른 책들, 줄글로 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책들, 다양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책들을 활용해서 홈스쿨링을 해보라는 거죠. 교과서만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사회과학 관련돼서는 그런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일상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홈스쿨이에요. 맨날 학교 안 다니는 이벤트가 있는 게 홈스쿨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다가 5, 6학년쯤 됐을 때 고민이 심하게 와요. 내가 뭘 하고 있나 이런 공허한 마음이 들어요. 일상의 성실함을 훈련하는 게 홈스쿨이에요. 이벤트를 꼭 강아지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홈스쿨 단체에서 HM에서 하고 있는 한 달에 한 번씩 뭐 소풍을 간다든지 어디를 탐방을 간다든지 이런 거를 활용하고 더 저학년이면 오후에 놀이 나가는 거를 정규 과정, 정규 일상 스케줄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유치부 과정이나 저학년이라면. 근데 3학년, 4학년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벤트는 2주에 한 번 요렇게 좀 점점 줄여가야 돼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말을 하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정중하고 친절한 말. 이 아이가 내 자녀로서만 살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아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될 아이라면 언어 훈련 어릴 적부터 시켜야 됩니다.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고 친절한 말을 하며 배려하는 것. 트집 잡고 계속 아이가 부모님이 트집 잡는다. 불평하고 말다툼을 하고 이런다. 그러면은 이건 어디가 큰 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거를 고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식탁 시간에 대화할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국의 식탁은 주로 아이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시간이죠.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아빠가 특별히 식탁에 앉을 때는 저녁 시간 때 잠깐 와서 아이와 대화하는 그 시간인데 오늘 뭐 했어? 엄마는 또 일러봤지. 오늘 아이가 홈스쿨 한다고 그랬어. 몇 페이지도 안 하고 이렇게 막 꾸물꾸물 한 소리 하는 순간 아빠는 밥 먹다 말고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성실하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애는 이제 밥을 못 먹고 이제 체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식탁에서 있는 것 자체를 무서워해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돼요. 절대로 그런 걸 삼가하셔야 됩니다. 혼내려도 식탁에서 혼내시면 안 돼요. 식탁은 항상 즐거운 시간이어야 돼요. 혼내려면 나중에 혼내셔야 돼요. 금방 애가 그 혼날 일이 있어도 식탁에서 혼내시면 안 됩니다. 항상 즐겁다. 부모님이랑 나랑 식탁 대화는 항상 즐겁고 행복해. 이런 마음이 들게 하셔야 돼요. 유대인의 예를 들어보자면 유대인들은 당장 그 식탁 앉기 전에 잘못을 했어도요. 참습니다. 그냥.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행복한 말들을 축복의 말들. 식탁은 예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밥 3번 먹는데 그걸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식탁 때는 예배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엄마를 축복하고 남편들이 앉으면 엄마를 향해서 축복해요. 식탁마다. 이게 그들의 문화예요. 이 문화가 우리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도 사실은 저희 남편이 물어봐요. 식탁에 앉는 게 그 사람이 저녁에 와서 우리 얼굴을 보는 시간이니까. 그 전에 막 했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테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은 저녁 때 와서 식탁쯤 앉으면 7, 8시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제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뭐 했어?부터 물어보지 마시고 난 오늘 이런 일 있었는데 즐거웠어. 혹시 즐거운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늘 감사한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것 자체가 포커스가 달라야 돼요. 그럼 이제 행복한 대화가 오고 가는데 그게 아니면 오늘 뭐 했어? 오늘 할 일은 다 했니? 라고 물어보는 순간 질문 자체로 인해서 험악해집니다. 그래서 질문을 아주 행복한 질문, 감사한 질문, 밝은 질문 해주세요. 네 번째, 자녀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하십시오. 우리가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한테 하지마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홈스쿨러들은 특별히 매일 보게 되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하지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훈련 과목은 한두 가지면 돼요. 그리고 그 한 가지가 완성이 될 때까지는 그거 한 가지만. 우리 아이가 맨날 반말한다. 근데 집안도 어지럽히고 다니고 도대체 규모도 없고 뭐 하나 밥도 흘리고 다니고 뭐 고칠 게 산더미다. 근데 이걸 다 고치려고 한다? 그럼 애가 부모를 거부해요. 그만. 귀 닫고 눈 닫고 그만. 이거 홈스쿨 안 해. 학교 보내줘 이렇게 하거든요. 모든 걸 다 그냥 내려놓고 나는 말만 고친다. 그럼 말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엄마가 치우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이 순화가 돼서 좀 되면 그 다음 걸로 옮겨가는 거죠. 한꺼번에 10가지 다 고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고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을 고쳐야 되는구나 라고 그러면 말부터 고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느 정도 되면 자 그러면 생활 태도 중에 아무렇게나 자기 물건을 내려놓는 거 요거 고치는 거죠. 그때마다 그거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그럼 무슨 말 하냐. 자신감을 북돋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걸 해줬네. 감사해요. 작은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동생이 뭐를 했는데 그걸 치워준다든지 아니면 엄마 대신 물건을 이렇게 좀 들고 온다든지 그러면 그 순간 그냥 당연한 듯이 받으시면 안 되고 잘했어. 고맙다. 네가 이렇게 해줘서 내가 행복해. 칭찬할 때는 법칙이 있습니다. 네가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누리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라고 처음 얘기했어. 존댓말 쓰는데 아버지 뭐 했어요? 그랬는데 흐뭇하지만 뭐 표현해 그냥 넘어가 이게 아니라 너가 아버지라고 얘기해서 아버지의 권위가 쓰는 것 같아. 내가 더 존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라고 얘기해주면 자기가 한 일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한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이 동생이 형한테 형아 이거 줘 했는데 줬어. 그럼 그걸 본 내가 즉시 와 동생이 달라고 했는데 네가 줌으로 인해서 엄마도 행복하고 동생도 행복하네. 고맙다 누구야. 자기가 지금 뭘 크게 칭찬받은 상황이 아닌데도 그 행동이 미친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애는 그 행동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을 바꿀 때는 훈련하는 노 하지마 이렇게 해라기보다는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어가 아니라 네가 그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네 고마워.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게 칭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하십시오. 뭐라도 했으면 칭찬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것을 사진 찍기라고 불러요. 칭찬의 사진 찍기. 칭찬할 만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사진 찍는 것처럼 자세히 그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그 칭찬의 말 때문에 그 상황을 전체를 기억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하죠. 그 행동.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5번째, 읽을 도서를 잘 선택하십시오. 잠자리에서 읽을 책, 도전을 주는 책 이런 것들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잠자리에서 읽을 책은 어린 유치부 친구들은요. 뭐 한 두세 가지 책을 정해놓고 좋은 꿈을 꿀 수 있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몇 개를 정해놔요. 아리가 좋아하는 걸로. 그럼 그걸 계속 읽어주면 어휘력이 그것을 다 외울 때까지 어휘력이 계속 머릿속 돌아요. 그래서 그 책 하나를 외웠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아이가 다른 책을 갖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그 책을 매일 반복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른 거를 바꿔줘도 좋지만 같은 책을 계속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어휘 자체가 그 아이한테 박혀버려서 그 어휘로 아주 풍성하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들을 정하십시오. 큰애들도 이런 걸 봤어요. 중학교 남자였어요. 중학교 남자인데 이건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홈스쿨에 대한 얘기를 듣고 교육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아이를 한 번도 책을 읽어주고 재운 적이 없는 거예요. 중학교가 갈 때까지.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추억을 줄 수 있었던 시기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애를 우리 밖에서 그 부모의 사랑 밖에서 키웠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이 아파서 중학교가 된 아들 방에 들어가서 책을 읽어준 거예요. 그 아이가 잠들 때까지. 근데 이 아이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중학생인데. 그리고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나이에 상관없이 저녁 때 책을 읽어주는 행동, 특별히 아빠가 그런 행동을 해주거나 엄마가 해주면은 그분과의 애착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내가 우리 아이 어릴 적에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춘기라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걔가 회복을 해요. 이 뇌가 뭐가 시간관념이 없어요. 뇌가. 여러분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이 늙으신 어머니가 여러분을 안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면요. 뇌는 어느 때로 돌아가냐면 아기 때로 돌아가요. 뇌의 바보 같은 특성인데 이게 회복의 또 기회예요. 그래서 내가 어릴 적에 못 해준 거를 지금 걔를 안고 하잖아요. 그럼 뇌가 그 시기로 돌아가서 회복을 해요. 내가 받았구나라고 느껴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도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6번째, 훈계를 할 경우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꾸짖으십시오.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애를 윽박 지르고 이게 훈계가 아니에요. 그 아이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만약 아이가 키가 작다 그럼 위에서부터 애를 이렇게 꼬라보면서 훈계를 하잖아요. 그럼 애는 딱 위협감을 느끼고 내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두렵다라는 감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눈높이만큼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유치부다. 그럼 아이 눈높이만큼 내 눈높이를 낮추시는 거죠. 큰 애다. 그럼 큰 만큼. 그래서 그 높이에서 좀 이제 남자 같은 경우 막 몸을 움직이고 여자들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용히 어깨를 딱 잡고 내 말에 집중하도록 꽉 잡으시면 안 되고 이거 또 두려움을 느껴요. 어깨를 딱 잡고 누구야? 넌 지금 이런 잘못을 했어? 맞니?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때 이렇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네가 이걸 고쳤으면 좋겠어. 이 행동을 계속할 경우엔 이런 일이 생기지. 고쳐보자. 그러면 눈을 똑바로 뜨고 걔를 향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얘기하면 엄마가 진짜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지금. 나한테 고치라고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러면 그런 훈계가 3번만 되면 행동 고치기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하지 말라 그러잖아. 또 하네. 한 번.
너 셀 동안 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들은 훈계가 아니라 셀 동안 좀 얼렁얼렁 이렇게 하다가 이젠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애들을 그런 악한 일에 습관 들이지 마세요. 진짜 고쳐야 된다면 눈 똑바로 뜨고 애를 잡고 진지하게 그냥 얘기하세요. 소리 지르지 마시고. 그게 훈계예요. 더 자세한 건 다음 주에 할게요. 7번째, 여가 시간과 휴식. 홈스쿨러들은 야 홈스쿨이야 얼마나 좋아 밖에 나가서 놀자 이걸로 다 점철시켜서 이걸 꽉 채워가지고 홈스쿨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나치게 많이 할 계획을 잡지 마시고 오후에 저녁 때쯤 해질녘에 나가가지고 학교에서 돌아온 애들과도 같이 놀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놀이터에서 노는 거예요. 낮에는 나 돌아다니는 애도 없고 우리 애만 나오면 이상하게 보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할 일 하는 거죠. 그때는 집이 좁아서 학습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 공부 시간은 지키라는 거죠. 일정한 시간은.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라도 집이 너무 좁다. 도서관에서 가서라도 공부 시간은 지키고 해야 할 시간은 지키고 그 다음에 휴식 시간 오후 정도에 이제 아이들과 같이 휴식을 취하라는 겁니다. 자 8번째 엄마의 성품 훈련. 훌륭한 자녀를 키우고 싶다면 먼저 엄마의 성품이 중요합니다. 엄마의 마음이 평정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침에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거나 이러기 전에 부모님들이 먼저 큐티를 하거나 기도 시간을 좀 갖는 걸 권해요. 부모님이 그냥 먼저 하나님과 독대하고 조용히 있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밥 먹고 그 다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순서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좀 차분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먼저 가진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근데 애들이 많은 경우는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그냥 평온한 성품으로 밥 주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릴 때 그때 아이들과 함께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평온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 남편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자꾸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싸웁니다. 그냥 부모의 좋지 않은 감정들 이런 다투는 모습들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자녀는 싸우게 되어 있어요. 서로 비판하게 되어 있고 이게 습관이 되면 그 아이의 성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부부는 될 수 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그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잠깐 누구한테 맡기고 둘이 대화하는 시간을 갖거나 잠깐 커피 마시는 시간을 갖거나 영화도 좀 보러 가거나 이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애착관계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은 부부가 요청을 해오면 그 집 아이들을 봐준대요. 가정이 중요하고 부부관계가 중요하니까 자녀들 앞에서 자꾸 싸운다. 그러면 자녀를 우리 가정에 맡기고 가서 풀고 오십시오. 둘이가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그 사랑이 많았던 그 관계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어디가 문제 있는지 대화로 푸십시오. 그리고 그 집 아이들을 다 봐주세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럼 부부가 나가서 그런 시간을 갖고 돌아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부부가 참 귀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을 청해서 부부관계를 좀 회복시키면 좋겠어요. 자 10번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둘이가 나갔어. 그럼 아이들은 왜 우리는 떼놓고 나가? 왜 그래? 이런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넘어가면 나와요. 그러면은 다음엔 너랑 내가 나갈게. 특별히 엄마를 좋아하는 아들들은 아빠한테 엄마를 뺏긴 것 같은 감정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제 미간에 내천자가 잡히면서 엄마를 데리고 아빠가 나간다? 이러면서 심각해져요. 그러면 걔한테는 얘기를 해주죠. 다음번에는 너랑 데이트할 거야. 그리고 걔만 데리고 나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 애들이 또 그러면 다음번에 너를 데리고 나갈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1대1 데이트를 즐기고 걔한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형제가 둘이 있는 경우는 막내들은 셈이 많아요. 첫째는 항상 희생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야, 피해의식이 가득하고. 그래서 서로 따로따로 사랑에 듬뿍 주는 시간을 주면요. 그게 사라져요. 형제끼리 싸우는 게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누구의 날, 첫째의 날. 그러면 첫째 걔를 데리고 토요일 날 하러 가서 걔가 좋아하는 뭐 아이스크림 집을 가든지. 그래서 오늘은 너를 위한 날이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충분한 의사가 있고 너랑 행복한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그날 아이스크림도 먹고 뭐 재밌게 한 다음에 걔가 원하는 거 하나 사주고 팔짱 끼고 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넌 너무 소중해. 너가 있어서 우리 부부가 너무 기뻐. 그래서 얘의 존재는 너무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아이들, 자기 존중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잘 안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형제 관계도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가 어려도 괜찮고 커도 괜찮아요. 크면 더 좋습니다. 자, 11번째. 처음에 홈스쿨 하는 여러분 같은 분들은 열심으로 시작을 해요. 주님을 위해서 아멘,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이러면서. 그런데 조금 어색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갑자기 예수님을 위해서 애를 키우네? 어머 이러면서 급 어색해지시면서 예배를 드려도 어색하고 어머 왜 이러세요? 뭐 이런 애들이 이런 표정을 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당연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는 3주가 걸립니다. 21일의 습관 아시죠? 3주 동안은 너무 어색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색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어색하고 애 앞에서 뭔가를 훈육하는 것도 어색하고 모든 게 어색해요. 근데 괜찮습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견뎌야 돼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예배도 못 드리겠고 막 애를 축복기도 하는 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참아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어떤 부모님은 3주면 되는데 어떤 부모님은 한 달이 지나도 어색해요. 왜냐면 너무 나와 상극인 삶을 살고 있는 부모님.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색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아요. 2달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아요. 근데 6개월이 지나가면서는 이제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한 학기는 자기를 테스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 앞에 나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내가 이 삶이 굉장히 어색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교육의 50%는 훈련이다. 습관 훈련을 시켜라. 자, 아이에게 제멋대로 사는 습관을 만드는 부모는 끊임없이 마찰을 만들고 부모 스스로도 나중에 피곤해집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훈련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 12번은요. 부모님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자녀 훈련도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늦게 일어나는데 자녀한테 일찍 일어나라고 말할 수 없고 부모가 너저분한데 자녀한테 정리하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2번 교육 훈련 부분은 부모님 스스로 훈련하는 것, 아이들 훈련하는 거 그래서 천천히 하셔야 돼요. 훈련을 천천히. 예. 그리고 부모가 훈련된 부분부터 그런 부분부터 하시면 됩니다. 13번째 언어. 내가 자주 쓰는 언어가 뭔지를 써보세요. 거기 13번 옆에다가 내가 주로 하루 종일 쓰는 말 중에 가장 자주 쓰는 말을 거기다 써보세요. 내가 자주 무슨 말을 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저희 남편은 씻어.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말. 저희 아이들을 보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 얼굴에 씻어. 야, 이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빠 얼굴을 잘 안 봐요. 여러분 무슨 말을 쓰고 있나요? 저희 남편은 씻어라고 말하는 그 순간 너는 더러워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반복적으로 들은 그 말 때문에 그 아이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 반대의 확신을 갖죠. 우리 남편이 씻어라고 말했다면 나는 항상 지저분하구나 라는 확신을 가져요. 근데 넌 너무 소중해. 내 사랑하는 딸 이쁘니. 저희 딸은 별로 예쁘지 않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렇게 예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냥 애칭으로 걔를 이쁜이라고 불러요. 이쁘나 안 이쁠 때도 그냥 이쁘나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건 고슴도 지옥가야. 우리 엄마 항상 그래. 근데 그 아이 마음 안에는 나는 예뻐. 그 대학생이니까 화장을 안 할 때랑 할 때랑 있잖아요. 하고 나서는 막 거울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아름답다 막 이래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왜 나한테 와서 이거 엄마 턱 깎아줘 코 높여줘 이런 말을 안 하고 거울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런 말을 생각을 할까요? 예, 무의식 중에 내가 계속 해놓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는 말을 잘 살펴보세요. 치워. 대부분 아빠가 하는 말. 치워. 어질러졌네. 닦아. 이런 말 제일 많이 하시죠. 오늘 뭐 했어? 제대로 했어? 잘했어? 예절 바르게 행동했니? 뭐 그런 말에 반대편의 뉘앙스가 그 아이의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 아이를 만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누구야? 이쁘나? 멋쟁이? 소중해? 그런 긍정적인 말들을 의도적으로 입에 달고 사세요. 그럼 그 아이는 스스로 그렇게 자존감을 갖게 될 거예요. 14번째
내가 손댈 수 없을 만큼의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언제 터치해 주실지 모르지만 그 터치를 해줄 수 있는 모든 기제를 주변에 깔아놓고, 그런 것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든지 믿음의 예배라든지 어떤 공동체라든지 하여튼간 믿음의 좋은 목회자들이든지 주변에 막 기제들을 깔아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부모님은 인내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변덕스러우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자, 뒤에 넘기시면 성인기가 되기 전에 훈련해야 될 최소한의 도덕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13세 전에 이런 걸 훈련하셔야 돼요. 이 10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주의 집중하는 습관. 뭔가 하나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 아이가 특별히 유치부인데 7, 8세까지는 아이가 뭔가에 집중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자, 우리 밖에 있는 친구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주의 집중하는 습관은 금방 안 생겨요. 금방 안 생기기 때문에 제일 많이 주의 집중할 때가 언제냐면 5살에서 7살 사이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할 때. 부모님들이 근데 잘 모르고 그때 아이가 막 집중해서 공룡을 가지고 막 책을 파고 있고 막 공룡을 만들어 보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싫어. 더 이상 공룡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갑자기 우리 저거 하고 놀자, 또는 우리 이번에 공부할 시간이야, 그만 접어놓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아이가 고도로 집중하는 그때 뭐가 형성이 되냐면 뇌 안에서 시냅스가 터져요. 아주 새로운 세계가,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논리의 세계가 스스로 터집니다. 근데 그거를 부모님이 못 참고 지금은 뭐 스케줄링상 뭐 이거 하는 시간 저거 하는 시간 막 이렇게 짜놓게 되면, 특별히 어린 시절에 취약 전에, 그러면 아이는요 주의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맛을 몰라요. 그냥 산만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순간에는 잠시 그냥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하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3시간이도 되고 4시간도 됩니다. 남자애들은 특별히 레고 가지고 놀 때 그래요. 레고 가지고 놀 때 10시간이고 앉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레고로 그게 한번 주의 집중이 훈련된 애들은요 나중에 이거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도 집중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뭐를 해도 합니다. 뭐를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뭔가 주의 집중하고 있을 때는 조금 참아주고 그 다음 스케줄로 넘어가면 좋아요. 두 번째, 순종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순종의 자세. 부모의 성향차 말고 꼭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고 꼭 아침에 청소를 해야 되고, 청소 점심때 해도 되고 저녁 때 해도 되고, 그렇지만 나는 꼭 아침에 해야 돼, 이런 건 성경의 옳고 그름의 기준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이 부모의 성향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강요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엄마가 막 아침에 청소하고 있으면 우리 그렇게 하자, 근데 애가 해줬어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좋은 거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을 했다. 근데 아이가 복종하지 않는다. 그건 심각합니다. 성경을 들이밀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 이거는 나한테 문제가, 너가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한 거야. 그리고 아주 엄하게 얘를 고쳐줘야 됩니다. 성향, 습관 이런 거에 대한 거가 말고 그런 거는 그냥 훈련을 해가면 돼요. 차차차차. 근데 그게 율법에 대한 거고 하나님에 대한 거다. 그러면은 조금 더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거에 손대지 않도록,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돈에 손대지 않도록, 이런 거죠. 성경에 말하는 옳고 기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런 건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의 범절을 지키는 습관.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예요. 무례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래 어머머머머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나가서 빛이 되려면 기본 장착돼야 될 예의 범절, 이게 없으면 소통이 불가능해요. 그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예의 범절에 있어서는. 네 번째, 정직해야 되죠. 네. 눈속임하는 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거 못하게 해야 되고요. 배려하는 거, 배려는 해주면 칭찬해주세요. 넘치도록 칭찬해줘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6번째는 시간 엄수.
근데 이거는 어릴 때는 조금 유두리가 있어야 돼요. 크면 클수록 이건 조금씩 정확하게 시간 엄수에 대해서는. 어릴 적에 너무 시간 엄수를 들이대면 아이들이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어릴 적에 시간 엄수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크면 클수록 조금 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는 공중도덕 지키기나 질서 지키기.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에 의해서 정확한 질서나 이런 공중도덕에 대한 얘기들을 배우죠. 그래서 학교 다니는 애들은 선생님 뒤에 똘렁똘렁 이렇게 병아리처럼 쫓아다니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홈스쿨 아이들은 홈스쿨 컨퍼런스에 가보면 금방 압니다. 이 질서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강사들이나 아니면 이런 놀이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깜짝 놀래요. 홈스쿨러들 보고. 질서가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단체 활동을 할 때 이럴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홈스쿨러들은 이런 거 훈련할 기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모임에 들어왔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코어 모임에 가면 이렇게 해야 돼. 질서 지켜야 돼. 쉬는 시간에는 조용히 움직여야 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한번 해가지고 오는 게 좋지요. 네, 8번째 최선을 다하기. 충성된 사람만 주님이 쓰십니다. 게으름이 습관이 되게 한 친구들은요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물론 창의적인 인재로 쓸 수는 있죠. 그렇죠? 연예계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하나님 쓰실 수는 있지만 최선을 다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못해도 괜찮아. 너가 이게 최선이야?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는 예배와 기도는 진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거는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과도한 예배를 많이 드려서 그때마다 집중하고 막 진실을 다해라 그러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정말 못된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 너무 과도하게 경직된 예배 그런 거를 요구해. 이렇게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선택한 게 뭐냐면 랍비가 설교하는데 와서 앉아있으라.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부루타게 하는 거예요. 네 의견 얘기해.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뭐야? 네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누구야? 그래서 애들이 끊임없이 얘기하게 하고 그리고 가끔 있는 그 예배에 자기 진심을 다 쏟게 만드는 거죠. 가끔 하루에 3번 있는 그 기도 모임에 아무도 주관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부루타 해가지고 생각한 그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거죠. 예배 때마다 막 경직돼 가만히 있는 거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너무 자주 드려서 우리 아이가 예배를 너무 이렇게 등한히하게 생겼다.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부루타를 하세요. 성경을 펼쳐놓고 큐티하듯이 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난 이게 저렇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아이의 생각을 유도해서 그렇구나. 아주 훌륭한 생각이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하고 끝내시면 돼요. 그걸 모든 예배처럼 막 찬송하겠습니다. 똑바로 앉아 휘처리 들고 막 이렇게 되면 예배가 너무 싫은 거죠. 어릴 적부터 우리 모태신앙들이 드릴 예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렇게 안 했어요. 벌써 다 파악한 거예요. 걔네들은. 해봤더니 애들이 신앙을 떠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하부루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지 각진 태도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잘 생각하셔서 예배와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는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딜 가도 적응합니다. 그런 사람 고마워요 감사해요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은요 누가 와서 그 사람을 쓰든 행복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기뻐요. 그런 사람 어디에 가도 환대를 받아요. 이 10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걸 우리 아이한테 훈련해야겠구나. 특별히 13세 이전에 내가 이거 훈련해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습관을 훈련하는데 유의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한 번에 한 가지씩 훈련하십시오. 단점을 한 번에 5개, 10개씩 고치겠다고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들들 볶게 되고 부모님이 날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외를 두는 날이 있어. 내가 지금 이거 한 가지는 훈련하고 있는데 다음날 엄마가 완전히 넉다운돼서 지쳐가지고 그게 딱 보여. 고쳐야 될 그게 보이는데 안 해. 오늘은 도저히 못하겠어. 알 거야. 이렇게 되면 아이는 틈새 공략합니다. 엄마가 피곤한 날은 내가 이 행동을 해도 돼. 특별히 손님이 오시면 엄마가 그 손님 접대하느라고 빈 공간이 생긴 걸 금방 알아채고 엄마 지금 뭘 먹고 싶어요. 라면을 절대 못 먹게 해. 걔는 아토피 때문에 라면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손님이 오는 그 순간 엄마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돼요.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돼. 계속 손님이랑 조금만 가 있어. 그러다가 지치죠. 끓여 먹어. 그러면은 감사해요. 그리고 가서 끓여 먹죠. 이렇게 어떤
빈 공간이 생기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다. 그럼 손님이랑 얘기하다가도 누구님 잠깐만요. 그리고 애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이 와도 엄마는 변함이 없어. 이 훈련을 할 거야. 그러면은 포기합니다. 2번 정도 그런 일이 반복되면 손님이 와도 자기 할 일 그냥 해요. 포기를 딱 하는 거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걸 훈련시킬 때는. 자, 3번째. 모든 훈련에는 사랑과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걔가 그 훈련을 해줬다. 그리고 성공했다. 그러면 넘치게 사랑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잘했다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했습니다고 존댓말을 써줬다. 넘치게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고맙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주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내가 너의 어머니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막 오버해서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 주 과제입니다. 위사항은 홈스쿨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라고 보기보다는 부모로서의 삶의 태도입니다. 당신의 태도 좀 고치면 좋겠다고 느끼는 부분이 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홈스쿨러의 가정 분위기 만들기 중에서 우리 가정에 한번 실천해보고 싶다 하는 것을 한번 정해서 이번 주에 훈련해 보시고 다음 주에 간증해 주세요. 3번째, 자녀의 습관 훈련을 한 가지 실천해보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성공 여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한번 일주일 동안 훈련해 보시고 다음 주에 와서 이 2번, 3번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눠보겠습니다.